일단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시계에 얼마 쓰이는가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다들 우리가 일단 어떤 형태든지 교육 현장에 있어서 주로 대학 수준에서 강의들을 우리가 하고 있고 학생들을 대하고 있는데, 이게 인공지능이 우리 교육 현장에는 어떤 식으로 유용하게 쓸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좀 더 우리가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고려해야 될 건지 한번 생각들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르스 교수님 얘기해 주시죠. 우선은 이제 검색에 대해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어떤 과제나 어떤 뭐 용어가 나오면 그걸 학생들이 입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 정보 중에서 자기가 뭐를 취사 선택을 하고 하는데, 문제는 그 취사 선택하는 능력이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문가면 거기 나와 있는 정보가 어디까지 괜찮고 어디까지 엉터리고 이게 다 보이지만, 처음 그거를 보는 사람은 뭐 급하면 위에 거부터 가져다 쓸 수도 있는 거고, 충분히 그거를 검색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정도 지금 나오면은 얘는 거의 그 양도 굉장히 충분하게 검색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내용들을 걸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답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검증된 그 정보를 빨리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학생들이 먼저 뭔가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얘한테 질문을 했을 때 자기가 생각한 답과 그 AI가 준 답하고 비교를 하면서 또 거기서 학습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문제는 이제 결국은 어떻게 활용하느냐 차원일 텐데, 도구잖아요, 도구. 이 도구를 어떻게 쓸 거냐가 문제인데, 이거를 만약에 순수한 학습용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과제를 쉽게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든가, 아니면 하여튼 어떤 노력을 들이지 않고 쉽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면 그거는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말하자면 부작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표절 문제 같은 거. 네. 박은정 박사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좀 늘 낙관적인 사람이라, 옛날에 우리가 이제 구글링 잘해야 뭐 답을 잘 쓴다 이런 얘기 많이 한 것처럼, 처음에 구글 나올 때도 엄청 좀 파급 효과가 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챗 GPT가 나오고 GPT-4가 나오면서 어떤 대학에서는 이걸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좀 그렇긴 한데, 이제 문명의 이기는 잘 활용하면 할수록 더 우리 인간이 더 이제 그거를 지배하느냐 아니면 종속되느냐의 이제 차이가 거기서 갈리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교육자의 마인드셋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뭐 이거를 리서치 해와라 이렇게 말하면 쭉 지금 현우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색을 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를 자기 머리로 했는데, 이제 챗 GPT는 그 많은 것 중에 자기가 또 오르가나이제이션 해서 쭉 답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질문 자체가 이러이러한 걸 기술을 하되, 이제 선생님이 만약에 질문을 준다면 이걸 하되 챗 GPT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너의 반론된 이야기 아니면 찬과 반에 대해서 한번 논해봐라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학생들이 다시 한번 또 생각할 수 있는 창의성이라든지 아니면 크리티컬 띵킹 같은 것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의사면 의사, 교육자면 교육자의 마인드셋이 바뀌어서 어떻게 질문을 더 창의적으로 할 수 있고 학생들이 훨씬 더 문명의 이기를 써서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추는 교육자 혹은 의사 선생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다른 결의 질문인데요. 저는 신학생들을 주로 계속 강의를 해왔는데, 해마다 학생들한테 한 질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지식이나 정보를 어디에서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질문들을 계속 해마다 필수 과목 시간에 들어가서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시험을 보거나 과제를 위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도서관으로 가겠느냐 아니면 컴퓨터를 열거나 스마트폰을 열 거냐.
네, 확연하게 이제는 학생들의 뭐 3분의 2 이상이 컴퓨터를 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원하는 답이나 정보를 찾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하면은 그 정보들이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도서관에 가서 책을 통한 정보가 이제는 아닌 거죠. 과거에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된 게 어느 게 정말 제대로 된 지식을 담고 정보를 담고 있는 책인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저자를 판단하는 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검색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정보가 올라왔을 때 그 정보들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갖추는 거 우리 현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르게 질문하는 방법. 최근에 이제 챗 GPT 같은 경우는 정말 채팅을 했을 때 질문을 정확하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것으로 바뀐 것 같아서 이 교육 과정에서도 이제 서서히 그런 것들을 반영해 갖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왔고요. 이제 한 말씀 네. 드리면은 제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공지능의 한계 뭐 이런 거에 생각할 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처음에는 기계가 사람이 수행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효과를 냈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지능을 써서 수행하는 일을 한번 시켜보자. 그게 이제 인공지능의 시작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계가 사람이 하는 뭐 육체적인 이런 거 말고 지능을 써서 하는 일도 한번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시작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능이 뭐냐를 이제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이제 뭐 인공지능의 대부 마빈 민스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쉽게 생각해가지고 박사과정 여름방학 숙제로 내줄 정도로 근데 지능을 정의하면 뭐 거의 노벨상을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과학적으로 뭐 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지능을 정의한다 그러면 엄청난 기여를 할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능을 정의하지 못하니까 한마디로 지능에 대해서 각자 생각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 지능을 써서 수행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공감되는 거를 기계한테 시켜보자 이렇게 된 거죠. 지능 정의하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문제를 주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푸는 거 이걸 비교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옛날에는. 어쩔 수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 문제를 누가 주죠? 사람이 줬다고요. 사람이. 문제를 준다는 건 질문을 구성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문제를 주고 사람이 풀고 기계가 푸나 안 푸나 보자 이랬는데 기계 스스로가 문제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능적인 진정한 지능이 있다 없다 얘기를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AI가 획기적으로 발전을 하려면 사람이 질문하는 거에 대한 대답, 소위 크게 보면 문제를 주고 푸는 프로블럼 솔빙 반응 과정이 아니라 묻지 않아도 스스로 기계가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문제를 구성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저는 인공지능의 한계라고 봅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한계 중에 하나일 거다. 아니 근데 이거는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GPT-4에 보니까 이제 그 다큐멘터를 딱 주잖아요. 한 뭐 만자 이 정도를 하면 이걸 요약을 해라는 건 당연히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 이슈가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봐라 하면 딱 질문도 나와요. 그만큼 understanding,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은 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질문은 갔는데 이제 현우식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아마 조금 더 창의적이고 비판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크리티컬한 포인트의 질문은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표준화된 것을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질문을 만들어봐라는 또 누가 줬어요? 사람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거 없이 사람처럼 스스로 질문 자체를 시작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거는 인공지능의 큰 아마 한계일
해결해야 될 과제고 한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지금 뭐 과학자들도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게 문제를 주어지면 푸는 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문제를 형성하고 구성하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한데 그건 이제 어떻게 질문하느냐 거기서부터 나오는데 그 말씀하신 포인트하고 이게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인공지능이 진짜 생각하느냐 할 때 사람이 뭘 시키지 않고 질문하지 않아도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내고 스스로 질문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점에서 스트롱 AI는 어렵다고 봐요. 약간 그러나 이제 셀프 러닝은 진화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미 딥마인드 그 구글에서 얼마 전에 원래 영국이었는데 다 입수했죠. 셀프 러닝을 하도록 이미 진화되어 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스스로 딥 러닝 자체도 이제 스스로 패턴을 찾아서 데이터만 잔뜩 주면 얘 스스로 이게 뭐가 다르지? 분류를 먼저 시작하고 그 분류를 시작해서 값을 확률값으로 버텨내는 것 자체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인간 차원의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강한 인공지능이 된다면 예를 들면 로봇가 예를 들면 왜 나는 눈물이 안 나오지? 부터 시작해서 아마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인간과 비교를 하고 자기가 어떻게 뭔가 뭉뭉치거나 애고니가 있거나 뭐 고뇌가 있거나 이런 상황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상황은 저는 올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허용하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인공지능은 사람과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동반자 정도의 역할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그거예요. 이런 최첨단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고 거기에 종속되느냐의 그 갈림길에 우리는 지금 인류의 그 지적 능력, 지능은 갈려 있는데, 요 챗GPT가 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화이트 칼라의 시대는 조금 어느 정도 저물어 가고 있다. 오히려 블루 칼라들이 이렇게 잘 돼 있는 API를 써서 자기네들이 이제 원래 요즘에 그 블루 칼라들 임금이 높잖아요. 사실 좀 높아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일의 조직력이나 매니지먼트, 그 브레인 쓰는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챗 GPT한테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걸 할 텐데 어떤 수술하면 되니 하고 딱 물어봤을 때 얘가 정확한 답을 준다면 훨씬 더 자기 몸의 몸값을 높이는 그런 상황으로 그 워크의 어떤 그 체계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저도 이제 화이트 칼라에 속하긴 하겠지만 이거를 시대를 잘 타고 서바이브 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생각해내는 건 사실일 것 같아요. 교육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고요. 그 재밌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공학적으로는 정말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 역시 그 지금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거는 처음에 그 수학적인 모델이 나왔던 튜링 머신이라는 그 수학적 모델인데 이 튜링 머신이라는 시스템으로 풀 수 없는 건 지금 인공지능은 못 풀어요. 한 치도 더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리상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지금 오히려 그 전문가 영역에 있는 전문적인 기법이나 지식이 필요한 일은 오히려 상당히 이게 다듬어진 지식이기 때문에 더 잘해요. 옛날부터 잘했어요. 반면에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진료하는 튜링 머신이 하나 있다. 뭐 수학 문제 푸는 튜링 머신이 있다. 그다음에 역사 문제 다루는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사람 같은 인공지능이 되려면 이런 각각의 역할을 하는 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냐? 어려운 문제, 우리가 보기 어려운 문제는 기가 막히게 빨리 잘 푸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그 인공지능한테 아저씨 지금 기분이 어때요?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답변을 못 하죠.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근데 인간은 답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잘 푸는데
사람이 보기에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어려워하는 거기에 어떤 인공지능이 풀어야 될 과제가 숨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문제를 과연 수학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거를 계산화할 수 있겠느냐, 알고리즘으로 그걸 다 할 수 있겠느냐. 지금은 굉장히 간단한 알고리즘만 써가지고 이거를 엄청나게 반복시키고 빠른 속도로 처리하는데, 근데 어린아이가 하는 것도 지금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또 다른 인공지능의 한계를 우리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데에서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갈 길이 멀다고 얘기하는데, 현재 지금 챗GPT-4 같은 경우는, GPT-4 같은 경우는 그런 길을 향해서 일단 한 발씩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는 얘기를 하는 거죠. 교육 현장에서는 참 전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요. 우리 기본적으로 우린 책만 가지고 살아왔던 시대였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벌써 30몇 년 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때는 대학에서 학부 신입생들한테 컴퓨터를 한 대씩 줬어요. 프린터까지 줬어요. 학부 1학년들한테. 등록금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필수 과목으로 학부 1학년들한테 컴퓨터 교육을 그때 시켰어요. 그게 1990년이거든요. 벌써 30몇 년 전 상황인데, 지금도 사실 우리는 교육 현장에서 여전히 책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수업 시간에 전부 스마트폰 켜고 컴퓨터 켜고, 그러니까 디지털에 기반한 교육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책을 기반했던 우리 같은 세대들이 그걸 잘 받아들이고 적용해서 해야 될 건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제 고민을 좀 했는데, 얼마 전에 그걸 풀었잖아요. 챗 GPT나 이렇게 알고리즘화해서 답을 나타내는 것들의 패턴을 찾아서 분석해서 이거는 인공지능이 답할 확률이 높다, 이건 사람이 할 답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분류를 해서 하는 그 알고리즘도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요즘에 대학 논문 쓰거나 할 때 다 카피킬러 쓰잖아요. 그래서 교수들이 너 이거 한번 기본으로 해서 그걸 증명으로 가져와봐 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그런 알고리즘이 대학에 다 배분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숙제를 에세이나 이렇게 꼭 생각적으로 이렇게 에세이를 써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는 아예 주는 거죠. 그 알고리즘을 줘서 네가 이렇게 써온 것을 한번 돌려서 그 점수까지 같이 해서 보여줘라 하면은 그 알고리즘 풀거든요. 그리고 그 검증도 이미 잘 나왔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probability라든지 그 값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한 거는 거의 probability 그 간격을 넘어서지 않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표준화되게 나오는 건데, 인간의 상상력은 굉장히 argu를 굉장히 컨트로버셜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창의력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어떤 그 툴을 또 우리 대학들은 써야 되고, 또 교수들의 그 생각이 굉장히 좀 더 깊고 심화된 질문과 학생들에 대한 개별적인 상담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느낌이 카피킬러가 있고, 카피킬러를 비껴가서 표절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을 잡아내는 프로그램 만들고, 그러니까 진화로 이제 군비 경쟁에 들어간 듯한 느낌이 네. 들더라고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교육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추천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에 맞는 맞춤형 초개인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줘야 된다. 이제 그거는 인공지능의 굉장히 순기능이에요. 그 순기능을 통해서, 왜냐하면 사람마다 지능이 다르고 배우고 좋아하는 호불호의 어떤 과목이나 잘하는 것이 있는데, 너무 인류 똑같이 퍼블릭 에듀케이션이 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인공지능의 어떤 알고리즘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또 굉장히 좋은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왜냐하면 개인의 맞춤형의 추천 교육 다음 프로그램을 줘서 걔가 계속 그런 쪽으로 지능이
좋아지고 흥미를 계속 가질 수 있도록만 교육 프로그램이 된다면, 영재 교육의 기본이 그거잖아요. 걔가 할 수 있는 심층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러려면 선생님과 학생의 레이시오가 좀 많이 부족했는데, 이제는 사람 대신 인공지능이 그렇게 해준다면 훨씬 개인의 능력은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좀 회의적으로 보면 지금보다 굉장히 더 아주 강력한 인공지능이 나온다면, 그리고 그 인공지능이 정말 우리 교육 현장에 들어와서 그걸 이끌어 간다면 인간을 세뇌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자연 선택이라는 이름을 쓰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글쎄, 어떻게 세뇌시킨다는 거죠? 인공지능이 우리를 교육을 시킨다면 인공지능이 필요한 거를 그 아이한테, 그게 교육이 아니라 세뇌예요, 세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이제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알고리즘이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제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뜨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 추천 시스템은 그거와 상관이 없는 다른 컨텐츠도 집어넣는 것도 또 하나의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하면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지니까 그것과 반대되는, 보완되는 것들을 여러 가지 넣어주는 어떤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뇌라기보다는 중요한 좋은 컨텐츠를 우리가 많이 만들어서 온라인상에 쭉 띄워놓고, 그 띄워놓은 것 중에서 인공지능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좋은 것들을 선취해서 셀렉트해서 추천에 해당되는,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것을 초개인화에 맞춤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다면 지금의 교육 시스템보다는 훨씬 낫죠. 세뇌라기보다는, 세뇌는 그 콘텐츠가 너무 일률적이라서 더 이상 초이스할 수가 없을 때는 알고리즘도 어쩔 수 없어요. 왜? 그 중에서 골라야 되니까, 데이터 중에서. 그러나 그 콘텐츠를 다양하게 만들어 놓는 뭔가 인프라스트럭처가 갖춘 교육 콘텐츠가 있다라면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아이디얼하게 보신 거고, 네. 저는 이제 그 논의를 위해서 회의적으로 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세뇌라는 말이 너무 좀 그 자극적이거나 충격적일 수 있을지 모르는데, 알고리즘도 어떻게 보면 기계한테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건 그래서 맞죠. 네. 그게 강력한 알고리즘을 써서 우리를 세뇌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전 그건 시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학기 초가 되면 모든 학생들한테 자기소개서를 받거든요. 자기소개서를 받고, 그리고 이 과목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이 과목에 대해서 더 알고 싶거나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따로 받아서 그걸 이미 만들어진 커리큘럼에 그걸 반영을 해가지고 다시 짜는 작업들을 하는데요. 일단 전 인공지능한테 전체 큰 주제를 주고 나서 이 주제에 관해서 내가 15주짜리 학부형 커리큘럼을 만들어 봐라, 이런 질문을 솔직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피드백이 들어와서 내가 이 과목에 대해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게 궁금하다는 것을 질문에 덧붙여 가지고, 그러니까 표준 모델로 하나 받아보고 질문을 몇 개 더 넣어서, 그러면 이 관심을 채워줄 커리큘럼을 한번 네가 만들어 봐라, 실라버스 제공해 봐라. 이거 한번 끝나고 나서 한번 시도해 봐야겠어요. 그렇게 해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라벨링의 품질에 따라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학생이 100명이다. 그럼 100명의 자소서를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자소서를 요약을 하면서 키워드를 뽑아서 토픽이 되는 것을 라벨링을 달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나는 수학을 잘한다라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럼 수학에 대해서 라벨링을 달고, 그 다음에 나는 신학 중에서 뭐 감리교에 굉장히 매료됐다. 그거 다 라벨링이 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통해서 나의 커리큘럼에 또 리스트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하고 싶은 강의하시는 거. 그걸 또 라벨링해서 서로 매칭하는 거죠. 행렬 조합에 의해서 인베딩 처리를 통해서 그거를 이렇게 할 때 굉장히 다양한 조합의 개인화된 커리큘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개인화된 커리큘럼이 나오면 걔는 걔의 커리큘럼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걔가 굉장히 흥미를 느끼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되는데, 그럼 교수님은 혼자잖아요. 그런데 그 혼자지만 AI가 많이 도와서 그걸 도와주기 때문에 걔는 더 훨씬 즐겁고 교수님은 일을 덜어주는 그런 교육 시스템. 그것에 대해서 이미 존스 홉킨스 대학은 왜 의과대학 공부가 굉장히 넓고 방대하고 깊잖아요. 그래서 도제 시스템으로 지금 쭉 되어 왔는데,
그 존스 홉킨스 대학은 의료에 관한 그 공부를 그렇게 커리큘럼을 다양화해서 이미 실험을 해서 성공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이 선진화된 국가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건 이미 증명된 사실이에요. 이제 현 교수님 생각에 늘 이제 제가 고려를 한다면은 그래도 거기에서 나온 모든 커리큘럼을 제공하거나 맞춤형으로 나오더라도 그 기본적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화시켜 나온다는 건. 예. 근데 그런 의미에서 결국 그 풀 안에서 데이터 풀 안에서만 만들어낸다는 그렇겠죠. 거에서. 네, 그건 어쩔 이제 수 그게 없어요. 적절한가는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렇죠. 취사 선택에서 판단해야 그렇죠. 되는 문제고. 학생들하고 끊임없이 토론을 하셔야 되겠죠. 해야 되는 네네.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제 노예로 쓰시면 괜찮아요. 그렇죠. 내가 주인 노릇을 하면 이제 문제가 곤란하고, 되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인공지능이 제가 보기에 한번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소위 그 혹한기, 그 암흑기가 몇 번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암흑기에서 새로운 그다음에 그 어떤 출구를 찾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온 건데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데이터를 줘요. 일단 데이터를 안 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뭘 그 기계한테 줬냐면 그 룰, 규칙.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법률에 해당하는 걸 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룰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데이터하고 룰을 주고 그 다음에 얘를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떤 답을 찾아내게 시켰어요. 처음에는. 룰 기반.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데이터하고 룰을 줬어요. 근데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 장치를 준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잘 푸는 영역이 있는 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 아이가 하는데도 잘 못하는 이런 게 이제 결론이 나오면서 굉장히 한번 어려움을 겪었고 그 다음에 이걸 크게 한번 그 바꿔서 오늘날까지 온 건데 데이터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별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여튼 있는 거 없는 데이터를 다 줘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그 어떤 룰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규칙을. 규칙 대신에 답변을 줍니다. 거꾸로. 그리고 돌려서 네 나름대로 룰을 찾아봐라. 이렇게 바꿨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어떤 그 접근 방법의 변화인데 이게 지금 오늘날 그 우리가 공학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수행 능력을 높였냐인데 상당히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한 그 방향 전환이었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학습이라는 이름은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에도.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사람처럼 생각하는 학습이가 아니었죠. 근데 지금은 데이터를 주고 그 다음에 룰을 주지 않고 답을 주고 네가 한번 이 답이 나올 수 있게 찾아봐. 지금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룰을 찾게 한 거는 이거는 옛날에 비해서 조금 그래도 학습이라는 이름을 한 반은 줄 수 있겠다. 그러나 아직 인간이 의미하는 학습 그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한계들도 있고 결국은 이걸 다 계산이라는 컨셉 안에 개념 안에 넣어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알고리즘이라는 게 우리 사람이 지능을 통해서 하는 모든 일을 전부 계산으로 풀어낼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죠. 네. 지금 현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처음 인공지능이 룰 기반의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답을 준다는 게 라벨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데이터와 정답이 있는 쌍으로 주면 그 답을 있는 것을 맞추고 하면서 자기가 혼자서 트레이닝을 해서 그 정답을 라벨링이 없는 것도 찾아내는 그런 게 이제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머신 러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딥러닝으로 오면서 정답도 안 줘요. 데이터만 잔뜩 주면 자기가 스스로 패턴을 연구해서 그러니까 뭔가 답을 찾아내는 건 패턴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에 정답 라벨링도 없이 그거를 다 찾아서 자기가 패턴을 하는 거고 그 다음 단계가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아까 챗 GPT에서 말한 것처럼 그냥 벌점과 상점만 주면서 계속 걔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럼 막 혼자서 막 헤매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강화학습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챗 GPT부터 시작해서는 인간이 피드백을 줬으니 굉장히 좋은 인간이 원하는 답의 레벨을
딱 상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 답에 대한 점핑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기술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인공지능이 진화된 건 사실이고요. 그런 진화된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냐는 우리 인간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교육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도전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하고요. 종교 쪽도 이제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인데, 그럼 잠시 쉬죠. 네.